수백 명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데리다를 데려와가지고 데리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 네 번째는요. 철학자 중에 들레주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데리다를 데려다가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 전문가는 누구일까? 예, 우리 전문가의 위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진정한 전문가가 갖춰야 될 어떤 자격이나 어떤 자질, 역량 아니면 뭐 덕목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다른 전문가가 되고 싶은가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깊이 파면 깊이만 파면 깊이 대상이 되고요. 또 깊이가 없어도 깊이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기 어려운 거죠. 옛날에는 한 우물만 파면 전문가가 됐었는데 이제 한 우물 파다가 내가 판 우물에 매몰돼 버리고 다른 우물을 파는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전문가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데리다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이제 디퍼런스, 영어의 디퍼런스를 디페랑스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뭐 번역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차연, 영어의 차이를 연구하는 차연. 그래서 그 차연에 비추어서 우리 사회가 진정 추구해야 될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데리다도 들레지처럼 자기만의 용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친구가 만든 단어 중에 하나가 흔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흔적. 자, 여러분 흔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흔적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자, 예, 흔적은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미래인가요? 예, 예. 흔적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거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용어로 따지면 흔적은 현재, 현전, 지금 프리젠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전문 용어가 비확정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경계, 이 경계의 사유를 즐기는 친구가 바로 저는 이 데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머리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머리. 자, 머리라는 단어가 딱 머릿속에 떠올랐죠. 자, 그 다음에 대머리.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머리의 흔적은 없어졌어요? 있어요? 없어졌죠. 자, 대머리 다음에 골머리. 그러면 대머리가 또 없어졌죠. 골머리. 그 다음에 거머리. 잔머리. 뭐 책상머리.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단어에다가 계속 흔적이 덮쳐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흔적이 남아가지고 이 직조된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는 텍스타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텍스트는 바로 이렇게 단어들이 흔적이 지워지고 또 다른 단어가 생기고 막 이렇게 계속 겹치면서 흔적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이런 그 비확정성, 이런 경계 이런 것들을 이제 들레제가 처음으로 이제 생각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 여러분 한민복 시인 아시나요? 저하고 수도공고에서 용접을 같이 했던 선배님이세요. 이 선배님이 쓴 책 중에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계에 꽃이 핀다. 뭐 멋있지 않습니까? 아까 들레지가 얘기했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비확정사의 그 경계의 사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전문가도 전문가와 전문가 그 사이, 경계, 그 사이의 차이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비추어서 진정한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이제 지식 생태학자라서요. 나무에도 관심이 많아요. 나무 중에 맹그로브라는 나무 혹시 들어보셨어요? 맹그로브. 맹그로브 나무는 한쪽 뿌리는 이쪽 바닷물에 이렇게 뿌리를 뻗어요. 한쪽 뿌리는 이쪽 육지에. 그러니까 얘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 그 경계에서 완벽한 나무의 생태계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나무에다가 가서 소금물을 계속 부으면 나무 살을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근데 얘는 반쯤은 소금물을 먹고 반쯤은 육지의 물을 먹어서 완벽한 그 경계에서 꽃을 피우는 오늘 제가 얘기하는 데리다의 경계의 사유, 비확정성 이런 거를 맹그로브 나무를 예를 들어 보면 저 맹그로브 나무는요 완벽한 그 나무에 진짜 별의별 곤충들이 다 살고요 이 바다의 해일도 막아주고 굉장히 이로운 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이런 책을 쓴 적도 있어요. 아무튼 맹그로브 나무에 비춰보면 우리 사회의 전문가는 결국은 내 전문성 하나에다가
다른 전문성에도 또 발을 담그고 양쪽 전문성을 잘 융합해서 제3, 제2의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만들어내는 이런 전문가를 제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데리다가 만든 단어가 디페랑스라는, 아까 소개에 말씀드렸죠. 영어의 디퍼런스, D-I-F-F-E-R-E-N-C를 E자를 A로 바꾼 거예요. A-N-C. 그래서 이제 불어로 디페랑스라고 번역을 발음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말의 의미는 차이, 영어의 차이를 시간, 공간적으로 여기서 그냥 딱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지연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또 다른 차이가 나오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교육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자, 여기서 교육에 대한 정의를 잠깐 토론해 봅시다. 교육, 뭐 가르치고 배워서 사람을 육성하는 행위. 자, 그럼 여기서 교육이라는 정의를 딱 정의 내리지 말고 연기시켜 놓잖아요. 내일 한번 다시 또 차이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차이는 딱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인간이 그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서 이 차이는 끊임없이 계속 지연 연기되면서 또 다른 차이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지는 이제 차연이라고 본 거예요. 이거를 이제 디페랑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자, 여러분 소나무가 있죠. 소나무를 생물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소나무. 생물학자가 소나무를 봤어. 아, 소나무는 그러면 침엽수인가요? 화렵수인가요? 예, 침엽수. 예, 침엽수, 화렵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침엽수는 이렇게 침을 찌르죠. 날카로운 입을 갖고 있잖아요. 화렵수는 넓은 입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생물학자의 눈에는 소나무를 딱 보면 저건 화렵수와 다른 침엽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인한테 소나무는 뭐가 될까요? 예, 뭐 시인도 시인 나름이겠죠. 근데 아무튼 생물학자처럼 침엽수, 화렵수 이렇게 시를 쓰지는 않겠죠. 그런 시인은 망하죠. 그러니까 시인은 뭐 예를 들면 저걸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소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지조, 뭐 절개 이런 걸로 이제 소나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소나무는 이거다. 딱 생물학자가 정의한 걸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연시켜 놓고 시인한테 물어봤더니 시인은 전혀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저같이 지식생태학자한테 소나무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 소나무는 제가 보기에 독야청청 패러다임이에요. 소나무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독창 패러다임인 거예요. 신갈나무는 협동의 창이 있어요. 신갈나무는 여럿이 어울려 살고요. 소나무 밑에 가보면 송이버섯밖에 안 자라요. 얘가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독을 뿜어내가지고 그 밑에 아무것도 못 자라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시인한테는 지조절개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얘를 또 잘 분석해 보면 자기 외에 다른 생물체는 잘 못 살아가게 막는 그런 악덕의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창성의 패러다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패러다임은 협동의 창의성, 협창의 패러다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지식생태학자는 소나무가 예를 들면 목재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또 다른 의미와 가치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소나무를 놓고 봤을 때 이건 침엽수야, 이건 지조야, 절개야, 이게는 독야청청이야 이런 식으로 데리다가 얘기했던 디페랑스 패러다임으로 봐보면 똑같은 소나무가 굉장히 계속 차이를 발생해가면서 다른 의미로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나무는 이거다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지연시켜 놓고 또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시간에서 누가 그걸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끊임없이 차이는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데리다가 얘기하는 전문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의 전문가를 딱 조사해 보니까 4가지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데리다가 차연에 비추어서 도대체 어떤 전문가를 얘기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전문가 4명이 있어요. 첫 번째, 멍청한 전문가. 멍청한 전문가는 무사안일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매뉴얼을 참고해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답답한 전문가가 있어요. 답답한 전문가는 예상이 되죠. 답답해. 왜? 자기가 판 우물에 계속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야. 사자성어로 좌정관천,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문가는 우리 사회에 가장 많아요. 밥맛이 없는 전문가.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밥맛이 있게 생겼는지. 오늘 밥맛이 있는 학생들만 온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4번째 전문가는 무늬만 전문가야. 무늬만 전문가는 뭐냐면 다른 말로 사이비 전문가야. 전문가인데 전문가에 따르면 따라가 봤더니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 행세를 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의 정의를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한 사람이 이렇게 내렸어요. 전문가는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everything, 모든 걸 알아요. 뭔가는 뭐냐면 자기 거야, 뭔가. 근데 anything else, 그 밖의 것, 밖의 것, 다른 것에 대해서는 nothing,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제가 전문가의 정의를 전문적으로 문외한인 사람, 전문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은 해야 되지만요, 전문가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미국의 동기부여 연설가인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친구가 얘기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예? 여기서 전문가는 한옥을 파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문가가 비전문가를 놓고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비전문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 못 알아듣는 비전문가의 아픈 마음을 몰라주는 거를 전문 용어로 지식의 저주라고 그래요. 지식의 저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이게 지식의 저주예요. 그래서 시대별로 전문가가 계속 등장합니다. 옛날에 전문가가 제너럴리스트. 깊이는 모르지만 넓게 아는 사람, 제너럴리스트. 이런 건 일자형 인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스페셜리스트, 한 움을 파서. 그래서 I자형, 영어의 I자형 인재. 그러다가 이제 T자형 인재가 나타났어요. 옆으로도 파고 깊이도 파고. 이걸 제가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또는 스페셜 제너럴리스트라고. 그다음에 또 A자형 인재도 있어요. A자형 이렇게. 두 전문가가 다리가 있잖아. 다리를 건너다니면서 소통을 열심히 해라. 그런 A자형 인재. 그다음에 또 뭐 V자형 인재 이렇게 넓게 파기 시작해. 그래서 점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스피노자도 그런 얘기했어요. 넓게 팔아. 깊이 팔려면. 그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통섭형 인재. 이거는 이제 O자형 인재라고 해요. O자형 영어로 큰 줄기를 잡는 이런 인재상을 다 한 방에 집에 보내고 제가 만든 유명한 전문가가 있어요. 그 전문가가 오늘 데리다의 철학에 비추어서 같이 생각해볼 사이 전문가. 전문가와 전문가 그 사이에 차이를 전공하는 전문가. 그래서 데리다가 얘기한 디페랑스라는 개념을 데려다가 호모자를 붙였어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이런 것처럼 호모 디페랑스. 그래서 소위 이제 차이를 전공하는 사이 전문가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에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이 전문가를 이렇게 구성하게 된 거는 제가 한번 역사적인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갈비뼈가 왕창 부러져서 갈비뼈 전문가인 흉부외과 의사가 와서 이분은 갈비뼈만 보고 가시더라고요. 팔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팔뼈는 자기 전공 뼈의 경계를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볼 수 없다. 그래서 정형외과가 의사 보시고, 목뼈가 아파가지고 목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또 의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경외과 의사라고. 그래서 이 세 분이 와가지고 자기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가 아프냐, 막 이 목뼈하고 팔뼈 사이뼈도 아프고, 막 갈비뼈와 팔뼈 사이뼈도 아프고, 사이뼈를 전공하는 의사가 병원에 없어서 제가 고민해서 만든 전문가가 사이뼈 전문가를 앞으로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뼈를 떼내고 사이 전문가를 길러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길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듯이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야 돼요. 전문가와 점점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 사이 전문가가 나타나가지고 각자의 전문성에 존재하는 차이를 서로 존중해주고 그 차이를 꽃을 피워가지고 이 사이에서 아까 경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세상의 지식들을, 융합적인 지식들을 많이 꽃 피우는 이런 전문가들이 나는 우리 사회에 앞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낯선 전문가들이 다른 전문가가 자꾸 계속 접속을 하면서 오늘은 다른 전문가, 내일은 또 다른 전문가. 그래서 계속 전문성을 계속 넓혀나가고 심화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데리다는 유목적 지식인이라고 해요.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머물러 있는 영토를 탈영토화 시켜가지고 또 다른 데 가보고, 그죠? 또 이걸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를 탈주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탈출하는 거예요.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러면서 전문가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경계에 꽃을 피우는 이런 전문가들을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사이 전문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네. 오늘 사이 전문가가 오신 것 같아요.
자, 존 실리 브라운이라는 그 유명한 지식 경영학자가 있어요. 이분을 제가 왜 갑자기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인텔리전스라는 정의를 내렸는데, 여러분 지능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게 개인의 지능을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의 지능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바꿔서 해설해 보면 네트워크 오브 엑스퍼트, 엑스퍼트가 이렇게 네트워크로 모여 있어요. 그 네트워크에 가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인텔리전스라는 건 뭐냐면 이런 전문가들이 네트워크에서 서로 함께 투게더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함께 일을 하면서 필요한 그 스킬이 뭐냐면 소셜 스킬이에요. 사회적으로 뭔가를 막 주고받으면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뭔가 일을 해내는 그 소셜 스킬, 이게 바로 뭐냐? 인텔리전스라는 거예요. 아, 지능이라는 게 한 개인이 독창적으로 발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지능도 어디서 탄생하는 거예요? 사이에서.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피노자도 나는 깊게 파기 위해서 넓게 파기 시작했다. 스피노자가 이렇게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오래전에 얘기한 거예요.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놨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전문가, 밥맛이 없고 답답하고 한우물 파다가 이렇게 매몰되고 사이비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은 다 집에 보내고, 진짜 전문가는 저는 공감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문가일수록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뭘 하는지 이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전문가는 긍휼감을 가지고 타자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한글을 모르는 국민을 가슴으로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측은지심을 가지고. 진짜 전문가야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전문가는요, 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맥락이 있을 때 그 맥락에서 떠돌아다니는 의미들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맥을 잡는 사람과 맥을 못 추는 사람. 예? 쑥맥이라고 하잖아요. 쑥맥.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사용하는 어떤 지식이나 의미들이 어떤 특수한 맥락성을 갖고 있는지, 이 맥락을 잘 파악한 다음에 거기서 내가 지식을 잘 활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맥을 못 추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일수록 역사적인 문제의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시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위해서 나의 전문성을 써야 되는지,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성은요, 전문가일수록 매뉴얼에 있는 것만 이렇게 쫙 찾아서 하는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일수록 이 창발성 있죠. 영어로 emergence라고 하잖아요. 우연히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 그냥 늘 틀에 박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들레지식으로 얘기하면 색다른 상황과 마주쳤을 때 거기서 떠올랐던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나의 전문성으로 용해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창성보다는 협동의 창의성. 그러면 진짜 위대한 창조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혼자 막 고민할 때가 아니라 나하고 인식과 관심이 다른 사람하고 우연히 마주쳤을 때 거기서 놀라운 크리에이티브 스파크가 팍 튀면서 이제 협동의 창의성이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야말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또 다른 전문가와 만나면서 여기서 협동의 창의성에 꽃을 피우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문가의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전문가와 전문가 만난 그 사이에서. 여러분, 제가 어떤 미국의 연구소가 있어요. 방사 라디에이션 R 연구소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노벨상이 무려 제 기억에 7명인가 9명 이렇게 나왔어요. 노벨상이 조그만 연구소인데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전문가들이 경계를 허물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는 한 전문가가 계속 깊이 파면서 나온다기보다 나와 다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만나면서 거기서 새로운 협동의 창의성이 꽃이 피고 거기서 이제 위대한 창작의 열매가 열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하는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냐면요, 깊이 없는 넓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또 넓이 없는 깊이.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걸 추구하시겠어요? 깊이 없는 넓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깊이가 없는데 넓이만 있어. 그럼 제너럴리스트가 되죠. 그럼 그 제너럴리스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심오한 깨달음을 주나요? 굉장히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다가오겠죠. 그죠? 근데 또 이제 넓이 없는 깊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넓이 없는 깊이. 네? 넓이 없는 깊이는? 자, 넓이가 없는데 깊이 계속 파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깊이 없는 넓이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고 넓이 없는 깊이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합니다.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언젠가 책에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파리학과 1학년에 입학했다. 여러분 파리학과 1학년 때는 파리학 개론을 배우죠. 개론. 개론 책 읽고 감동받은 사람 없죠. 그다음에 이제 파리 앞다리론, 파리 뒷다리론 하나씩 떼가지고 졸업을 하면 파리 학사 자격증을 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파리 전문가가 되나요? 학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모든 걸 알 것 같다. 그런데 물어보면 몰라. 그래서 학사의 정확한 정의는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에 입학해. 여러분처럼 대학원에 가면 이제 파리를 통째로 전공하면 졸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를 전공해야 되냐면 파리를 하나씩 떼야 돼. 앞다리 전공가는 제가 이제 파리학과 앞다리 전문가 유영만 교수. 그래서 여러분이 나한테 오면 여러분은 앞다리만 배워야 돼. 자꾸 나한테 뒷다리 얘기하면 너는 맞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앞다리를 떼가지고 실험실에 가서 2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이런 논문을 써요. 파리 앞다리의 움직임이 파리 몸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그러면 이제 뭐가 뭐에 미치는 이거 미치겠어 이런 논문을 읽으면. 근데 앞다리를 떼가지고 실험실로 갔기 때문에 앞다리는 죽었을까요? 살은 다리일까요? 죽은 다리니까 그 다리를 연구해봐야 파리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무엇을 모르는지 알 것 같다. 그리고 참고로 앞다리 전문가는 자꾸 뒷다리를 물어보면 안 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앞다리 전문가예요. 이때부터 앞다리 전문가와 뒷다리 전문가 사이에 소통이 되기 시작한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호통을 치면서 막 학회에 가서 발표하고 그러면 이제 불통돼 버리고 분통이 터지고 막 우라통이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리학과 석사는 이제 뭘 모르는지 알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안다는 걸 깨닫는 거는 엄청난 내공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앞다리 전문가와 뒷다리 전문가, 몸통 전문가, 발가락 전문가, 전문가들하고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박사과정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박사과정에 입학하면 이제 파리 앞다리 다 전공하면 졸업이 안 돼. 앞다리를 더 세부 전공, 앞다리 이렇게 관절을 전공하거나 앞다리 발톱을 전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리 앞다리 발톱 성분이 앞다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을 쓰면 이제 박사가 되는 거죠. 박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들도 다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면 이제 박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유학 갔다가 모 기업에 한 5년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석사가 돌석자구나. 박사가 열불박자구나. 돌을 갈다가 돌이 얇아지니까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배웠던 관념적 지식이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깨달았죠. 진짜 지식, 전문성은 나하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서 내가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깨우쳐주는, 아까 롤랑 바르트식으로 얘기하면 푼쿠투무의 자극을 주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은 뭐냐? 대학 교수. 여러분도 박사과정에 입학했으면 이제 박사를 땄으면 이제 파리학과 교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제 파리 앞다리 발톱을 전공하면 졸업이 안 돼요. 교수가 되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파리 앞다리 발톱에 낀 때를 전공하는 거예요. 파리 앞다리 때도 학파가 있어요. 여기는 까만 대학파, 여기는 노란 때. 이 때끼리도 학술 대회를 다르게 열려요. 그래서 이쪽은 때에 대한 까만 설, 여기는 때에 대한 노란 설. 진리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막 이제 때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리학과 교수님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어차피 모르는 거 끝까지 우겨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대학 교수가 된다는. 우리 사회에 파리를 전체 아는 전문가는 없어지고 파리 부위별
세부 전문가는 대량 양산되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전문가와 전문가 만나질 않아요. 그리고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자기께 최고라고 생각하고 성을 쌓고 벽을 쌓고 경계를 넘나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리다가 얘기했던 경계의 사유, 그 사이의 차이를 서로 존중해 주면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새로운 전문성으로 꽃을 피우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단절되어 있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데리다를 데려다가 전문가에 대한 사유와 미래 전문가가 갖춰야 될 바람직한 덕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되십시오. 고맙습니다.